여러분, 저는 올해 여든이 된 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러운 어느 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65, 그 나이에 저는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가 너무 무서워서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자기들 살기도 빠듯하다며 명절 때나 봉투 하나 쥐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보일러 기름값, 약값. 그 5글자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그 밤들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알게 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순자야, 너 이렇게 살다 죽는다.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부산에서 작은 식당 하던 사람인데 부인 보낸 지 오래됐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점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들린 게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영석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위, 67. 처음 만난 날 그는 흰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기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그날 저는 거울 앞에서 1시간이나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65, 그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하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더군요. 그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순자 씨, 사진보다 훨씬 곱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그 빗장을 풀었던 어리석은 늙은이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의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주고 어떻게 자식들과 등을 지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 같은 늙은이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영석 씨와 저는 만난 지 넉 달 만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면사포냐. 그저 동사무소에 가서 종이 한 장 받아오면 그만이지. 그가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참 검소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그 주말, 영석 씨가 짐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23평짜리 낡은 아파트. 영석 씨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내가 가진 건 이게 다요 하고 멋쩍게 웃었을 때 저는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늙은 제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냐고.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석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식당 이야기를 물으면 늘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그건 뭐 옛날 일이지. 그 동네는 이제 다 바뀌었어. 자식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더니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가족마다 상처가 있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영석 씨는 저에게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해주고 저녁이면 제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길가의 핀들꽃을 꺾어와서 제 머리에 꽂아주기도 했지요. 65, 그 나이에 누가 저에게 그런 다정함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저는 그 다정함에 취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물을 한 잔 사들고 현관문을 여는데 안방에서 영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저는 물을 내려놓다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정리될 거야. 그 사람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투가 평소 저에게 말할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고 어딘가 누군가를 속이는 듯한. 저는 그날 저녁 영석 씨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옛날 친구야. 한잔 하자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지. 당신이랑 오붓이 저녁 먹어야 하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사람의 의심이라는 것이 한번 풀어지면 다시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영석 씨는 제 살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파트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이 집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 하고 물었고 또 어느 날은 통장을 보더니 당신 평생 돈을 잘 모았네 하고 칭찬을 했지요. 저는 그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부부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낯선 우편물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석 씨 앞으로 온 등기 우편. 내용물은 보지 못했지만 봉투 겉면에 찍힌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독촉장. 그 두 글자가 마치 차가운 손가락처럼 제 등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부러요. 영석 씨가 들어오면 그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고 식탁 위에 봉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봉투를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의 가방을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슷한 봉투가 5개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코를 고는 영석 씨를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65이 되도록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속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았다기보다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정의 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석 씨를 소개해준 그 할머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결국 저는 노인정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다리를 풀어버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2달 전에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석 씨를 소개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저는 노인정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통장.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리가 자꾸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길가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통장을 내밀고 잔액 조회를 부탁했을 때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런데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큰 돈을 인출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에 멍하니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목소리를 짜냈지요. 얼마나 나갔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또 한 번에 1,500만 원, 그리고 잘게 쪼개서 빠져나간 수많은 금액들.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힘조차 잃었습니다. 직원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어찌나 우습게 들리던지요. 제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평생 2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한 가정을 지켜왔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게, 왜 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왜 통장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은 제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더 깊은 수렁으로 저를 끌고 갔는지, 그 모든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4,3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과 제가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돈, 그리고 노후를 위해 적금으로 묶어두었던 돈까지 모두 다 영석 씨의 손에 의해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도장과 비밀번호. 저는 결혼 후에 그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당신이 살림을 맡으니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말이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게, 익숙한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한참이나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석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당신 어디 다녀왔어? 점심은 먹었고?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얼굴은 가면이라는 것을, 저 웃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저녁 영석 씨에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지요. 여보,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던데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 그거.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산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우선 돌려막기로 썼어. 곧 갚을게. 곧 갚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안방에서 영석 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 부산에서 식당 하다가 빚을 진 거지요. 그래서 도망치듯 올라온 거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연락 없는 것도 그 빚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영석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다가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벌렸고 자식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시작의 도구로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을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결혼식을 하지 말자고 했는지, 왜 자식들 이야기를 그토록 꺼렸는지, 왜 명절에도 그의 휴대전화는 조용했는지, 왜 옛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없었는지, 그 모든 작은 의문들이 이제 와서 보니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조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석 씨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정말이야. 처음에는 그저 함께 살 사람이 필요했어. 그런데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오고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4,3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고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이 남자도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 자랑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잃고 67 나이에 낯선 여자를 속여야만 살 수 있었던 이 남자의 인생이 저는 가엾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엾음과는 별개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청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라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님, 안타깝지만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가져간 돈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가셔야 하는데 그분이 돈이 없으면 받아내기도 어렵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를 저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재산이 목적인 경우가 많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의 한 점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느 외로운 노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외로운 노인이 가진 작은 재산이 목표였던 것이지요.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영석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저는 변호사의 설명을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자꾸 흔들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받아 적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없으니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 어리석은 늙은이가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어리석음을 마주하는 것이 빚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며칠 동안 영석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늦게 일어나서 밥을 찾았고, 낮이면 텔레비전을 보았고,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4,300만 원을 가져가 놓고도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그 두꺼운 얼굴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니까 통장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 살림이 더 편해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통장이 비워진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통장에 손을 대려는 그 욕심이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석 씨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동안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두 아이를 키워낸 그 시간들. 남편이 병으로 누워 있을 때 밤마다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 손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니하고 부르던 그 가을 오후. 그 모든 시간들이 영석 씨라는 한 사람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인생을 5달 만에 무너뜨리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70이 다 되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거의 다 하얗게 셌으며, 두 어깨는 평생의 무게를 지고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얼굴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살자. 어떤 결정이든 내 두 다리로 서서 내리자. 누군가의 손에 끌려다니지 말자.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때 못 갔는데 잘 지내시지요? 평소 같으면 그저 그런 안부 전화였을 텐데 그날따라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큰 잘못을 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혼한 것, 통장이 비워진 것, 그 남자가 사실은 빚쟁이였다는 것까지.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말씀 안 하셨어요? 재혼하시는 거 왜 한마디도 안 하셨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그날 저녁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석 씨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은 42살, 영석 씨는 67. 그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갑고 무겁고 칼날 같았어요. 아들은 영석 씨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돈 가져가신 거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세요. 영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뒤 영석 씨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아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는 부부인데 부부 사이에 돈 좀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아있던 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부.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석 씨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고 더 이상 들꽃을 꺾어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았고 끼니 때가 되면 밥 안 줘?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면 그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고요. 마치 이미 다 잃은 마당에 무엇이 두렵겠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한 집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도 마치 모르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다정하게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의 숨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영석 씨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거실에 있으면 저는 안방으로, 제가 부엌에 있으면 그는 베란다로. 우리는 서로를 피했고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늙은 남자의 한숨. 그 한숨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측은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저 무겁기만 한 어떤 감정. 엿새째 되던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석 씨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지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던 영석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석 씨, 변명은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약속한 대로 내일 모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갈 즈음 영석 씨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가방도 없고 옷가지도 없고 그저 텅 빈 옷걸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거기에는 단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 돌려주고 싶지만 그럴 돈이 없다. 찾지 마라. 저는 그 종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세 글자가 마치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4,300만 원과 넉 달간의 다정함과 그리고 65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가져가 놓고 미안하다는 그 세 글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다니 저는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울 만큼.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일단 짐 챙기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일 텐데 어떻게 가니? 그러자 아들이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며느리 눈치가 문제예요? 엄마 혼자 그 집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결국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평생 모은 사진첩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집 현관에 들어서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당황과 부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였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고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곧 제 무릎에 앉아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그 작은 손과 손주에게서 나는 비누 냄새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저는 그저 할머니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노인도 어리석은 늙은이도 아닌 그저 할머니. 그 단순한 호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갈치조림, 시금치 무침, 계란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강된장까지. 며느리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하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제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모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네 작은 방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마치 저를 비웃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65에 재혼한 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은 죄, 낯선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죄, 그 죄들이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새벽 2시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너대로 사는 게 바빴겠지. 우리는 다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고 살갑게 굴던 그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자 식탁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자 아예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모두 느꼈습니다. 늙어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은 어두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지요. 그런 며느리에게 제가 갑자기 짐처럼 얹혀 있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짐을 덜어주려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저녁상도 미리 차려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며느리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차린 저녁상을 보면서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주만이 저에게 변함없는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고 숙제를 할 때도 제 옆에 앉아서 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그 작은 손을 잡고 매일 저녁 동네 놀이터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손주가 좋아하는 호빵을 사주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집에서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는 밤마다 안방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담긴 감정을 모두 알아챘습니다.
며느리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언제까지 계실 거야? 하고 물었고, 아들은 그럼 어떻게 갈 데가 없으신데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리신 거잖아.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데 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해? 아들이 무어라 대답했지만 저는 그 대답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다음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다시 챙겼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 밑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저 자신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옛 아파트로 돌아가는 첫 차를 탔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손주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손주는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안아주고 싶었지만 깨우면 안 되니까 그저 멀리서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야.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식탁 위에는 며느리에게 남기는 짧은 쪽지를 한 장 두고 나왔습니다. 며느라, 신세 많이 졌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가본다. 너희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 마음 쓰지 마라. 손주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그 쪽지를 쓰면서 저는 한 번도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멈추면 다시는 펜을 들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어스름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진솔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왜 나는 영석 씨를 받아들였을까? 정말로 생활비가 무서워서였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무서워서였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세 가지가 모두 섞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사람 몇 명만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지요.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피곤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다. 그리고 모두 자기 나름의 짐을 지고 새벽을 가르고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짊어진 가장 흔한 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영석 씨가 가져가지 않은 그의 자취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 안에 낡은 슬리퍼 한 짝, 욕실 선반 위에 면도기,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 놓여 있던 그의 낚싯대. 저는 그 모든 것을 검은 봉지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마치 제 안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까지 모두 버리고 싶다는 듯이 집 안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이불을 빨고 커튼을 떼어 세탁기에 돌리고 거실 바닥을 박박 닦았습니다. 평생 살림을 해온 손이지만 그날만큼은 청소가 그렇게 힘에 부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청소를 할 때마다 마치 영석 씨가 남긴 그림자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저는 거실에 앉아 평생 모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사진, 남편과 함께 동해로 여행 갔던 사진, 아들과 딸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주들의 돌 사진까지. 그 모든 사진들이 저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인생이 아니라고. 저는 그 사진첩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다가 다시 책장에 곱게 꽂아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동네 작은 가게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65이 넘은 할머니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고, 어떤 가게에서는 아예 문 앞에서 사람 안 구해요
하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10군데가 넘는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일조차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늙은 사람의 울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어깨만 흔들리고 눈물만 식탁 위에 떨어질 뿐이지요. 그러던 중 동네 끝 골목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일당은 많이 못 드려요. 그래도 와주실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그렇게 깊이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지요. 가게 사장님은 40살쯤 되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하느라 늘 바빠 보였지요. 저를 보더니 어머님 손맛이 좋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저희 가게에 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저 격려의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를 받아주는 데에 무슨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그는 그 단순한 노동이 저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손에 마늘 냄새가 배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어도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만큼은 영석 씨도 4,300만 원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이 생각납니다. 봉투에 든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일당으로 78만 원. 하지만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 제 두 손으로 벌어들인 돈, 그 무게가 통장에 있던 4,300만 원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만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돈으로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다가 눈에 들어온 빨간 제라늄이었습니다. 영석 씨가 들꽃을 꺾어다 주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그 화분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주는 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골라서 산 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 화분을 거실 창가에 놓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가게에 자주 오시는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반찬을 사가셨습니다. 멸치볶음 한 봉지, 김치 한 봉지, 그리고 두부조림 한 봉지.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쪽이 만드신 반찬인가요? 맛이 우리 집사람 손맛이랑 너무 비슷해서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가가 붉어진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일 집사람 생각하며 밥을 먹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석 씨를 만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정호라고 했습니다. 부인을 보낸 지 3년째 된다고 하셨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하셨지요. 저는 박 어르신과 가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게 다였습니다.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다정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두 노인이 잠깐 햇살 아래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박 어르신은 평생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년 퇴직하시고는 사모님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살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길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했지요. 3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요. 박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7년이 지났지만 저 역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허전함을 느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두려웠습니다. 박 어르신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저는 영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친절했지.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정했지.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과 마주 앉을 때마다 마음의 벽을 두껍게 쌓아 올렸습니다. 한 번 무너뜨린 벽을 다시 쌓는 일은 처음 쌓을 때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제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그리고 영석 씨라는 그림자가 어떻게 다시 제 인생에 찾아왔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수가 만든 메아리가 한참 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로등 아래 어깨가 잔뜩 굽은 그 남자의 실루엣이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영석 씨였습니다. 5달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석 씨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5달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옷에서는 옅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때 다정하게 부르던 그 이름이 이제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5달 전 식탁 위에 찾지 마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미안해서일까? 후회해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영석 씨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잠깐만 시간을 줄 수 없겠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길지 않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석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둑한 골목에서 이른이 다 된 노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저는 슬프지도 측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갈 데가 없어. 저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석 씨, 일어나세요. 길에서 보기 흉합니다. 그러자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남자의 흐느낌은 어린아이의 울음보다 훨씬 처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떠돌아다녔는지, 노숙자 쉼터에서 어떻게 잠을 잤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를 외면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토해내듯 풀어놓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떠난 뒤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했답니다. 옛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보려고요. 하지만 그를 받아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빚 이야기를 들었고 모두가 그를 멀리했다고요. 그는 결국 서울로 다시 올라와 영등포역 근처 노숙자 쉼터에서 2달을 지냈고 그러다가 한 달 전부터는 동네 공원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쌀쌀해지면서 더 이상 공원에서 잘 수 없게 되자 그는 저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너밖에 없어. 정말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작은 방 하나만 내어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해서 갚을게.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들으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때 저를 속였던 그 강한 남자가 이제는 길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고,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더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외면하던 그 차가운 눈빛, 아들이 안방에서 한숨을 쉬던 그 무거운 소리, 그리고 새벽 5시 가방 하나를 들고 첫 차를 타던 그 외로운 제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여다보던 제 모습, 빚 독촉장이 들어있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아두고 그가 그것에 대해 입을 열기를 기다리던 그 밤. 그리고 변호사가 "어머님,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고 말하던 그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또다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영석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석 씨, 당신은 저를 잃은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저 자신을 채우기 위해 쓰고 싶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영석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오늘 밤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은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청하세요. 거기 가면 무료 급식소도 알려주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 줍니다. 영석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골목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흐느낌이 한참 동안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절이 정말로 끝났다는 그런 묵직한 감각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짐이 될까 봐서,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그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아, 엄마다. 잘 지내니?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곧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그날 새벽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천천히 제 근황을 전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영석 씨가 다시 찾아왔지만 돌려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혼자 살아갈 결심이 섰다는 것까지. 아들은 한참을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다음 주말에 갈게요. 며느리랑 손주랑 같이.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한때 영석 씨의 입에서 나왔던 미안하다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 햇살을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석 씨를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잃은 것보다 배운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아들 가족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손주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 다리를 꼭 끌어안자 그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고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석 씨에게 속았던 것, 통장이 비워진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것까지. 며느리는 듣다가 살짝 눈물을 훔쳤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더 일찍 솔직하지 못했던 게 잘못이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짐을 지지 않으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많지는 않지만요. 그동안 못 챙겨드린 거 죄송해서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받으세요. 받는 게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 식탁 위에 곱게 올려놓았습니다. 손주는 그날 저녁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항해회 있는데 와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오셔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영석 씨와 함께 사느라 손주의 그런 행사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약속한다. 손주가 잠든 사이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고 아들은 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를 드렸으면 엄마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다 내 책임이야. 너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랑 한 가지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며느리가 두고 간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0만 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글씨로 쓴 짧은 쪽지가 함께 있었지요.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세 글자가 그렇게 무거우면서도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을 데리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오기 시작했고, 손주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들고 와 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집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학예회에도 약속대로 갔습니다.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손주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손주는 무대 위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견디고 일어서서 다행이다. 만약 그때 영석 씨를 다시 받아들였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손주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급니다. 손에서는 마늘 냄새가 가시지 않고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두 손으로 제 밥값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늦은 나이에 찾은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박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가게에 옵니다. 멸치볶음 한 봉지, 김치 한 봉지, 그리고 두부조림 한 봉지. 우리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한 지붕 아래 살 일은
제 인생에서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충분합니다. 두 번은 제 마음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가끔 영석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의 인생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책임이 없고 그도 제 인생에 책임이 없습니다. 한때 같은 지붕 아래 잠을 잤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저 다른 길을 걷는 두 노인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외로운 어머니가 있다면, 외로운 아버지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자주 전화를 드려주세요. 안부를 물어주세요. 짐이 될까봐 말 못하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채 주세요. 외로움은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지금 외로움 속에 계시다면 부디 저처럼 서두르지 마세요. 누군가 다정한 손길을 내밀어도 그 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차분히 살펴보세요. 진짜 다정함은 결코 당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오랜 시간을 두고 곁에 머무는 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가져갈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65세 큰 실수를 했습니다. 4,300만 원을 잃었고, 한 시절의 자존심을 잃었고, 잠시지만 자식들의 신뢰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수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제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법을, 그리고 가족이란 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드러내로는 살인데요. 지금 저는 여든입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저를 외롭게 만들고 무엇이 저를 채우는지, 어떤 손을 잡아야 하고 어떤 손을 놓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까지 65해가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이라도 깨달음은 깨달음이니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인생의 어느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부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빠른 결정보다 천천히 가는 길이, 화려한 약속보다 묵묵한 일상이, 다정한 말 한마디보다 오랜 시간이 더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혹시 이미 그런 선택을 하셨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봐주세요. 이번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아픈 또 다른 인생의 진실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